일단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뭐랬냐? 관세? 외교 항의? 아닙니다. 히토리와 이중용도 물자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히토리는 전기차 모터,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전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일본 제조업의 심장인데요. 중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히토류 완전히 독립 못했다. 그래서 계속 도발하면 공급 끊는다.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일본 반응이 이상합니다. 보통 같았으면 물러섰을 텐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이 겁을 먹긴커녕 오히려 더 강경해집니다. 왜? 일본이 이미 히토류 전쟁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이 한창일 때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진짜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때 결심합니다. 다시는 목을 잡히지 말자. 일본은 그 이후 아주 집요하게 움직입니다. 첫 번째, 비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히토류를 쌓아둡니다. 지금 끊겨도 1, 2년은 버틴다. 이걸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다변화. 중국산을 0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대신 중국 비중을 50, 30, 20으로 줄입니다. 호주, 베트남, 인도, 미국산 히토류 수입을 돈이 더 들더라도 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술. 여기가 일본의 진짜 무기입니다. 히토류를 덜 쓰는 자석, 아예 안 쓰는 모터, 그리고 전자 폐기물에서 히토류를 다시 뽑아내는 도시 광산. 당장 히토류 사용량을 줄일 순 없으니 아예 히토류를 덜 들어가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거기에 자체 히토류 생산까지 하며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아니어도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역설이 벌어지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끊겠다 이 말을 할수록 일본이 더 빨리 독립하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중국의 압박이 일본의 결단을 앞당기는 구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경제보복은 일본을 굴복시키기보다 중국의 무기를 무디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전쟁 나면 일본이 참전할까?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일본이 바로 전투기를 띄워서 중국과 교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일본의 개입은 계단식인데요. 먼저 미군 기지 제공입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이거 빼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기지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또 미국도 국방 전략을 다시 수립하며 동아시아에서의 1차적인 책임은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가 다 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향후 외교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일본은 어느 방식으로든 반드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것입니다. 두 번째, 후방 지원과 미사일 방어, 수송, 급유, 정비입니다. 그리고 일본 상공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 마지막으로 일본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질 경우 여기서 판이 바뀝니다. 오키나와 서남도서, 일본 영해. 중국이 여기 건드리면 그건 대만 전쟁이 아니라 일본 전쟁입니다. 즉 일본의 선택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중국이 대만만 때리고 끝내면 일본은 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봉쇄, 미사일, 영공 침범 이게 겹치면 일본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과 연합군을 형성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게 될 겁니다. 일본도 반중 정서가 높다 보니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수록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 경제가 악화된다면 다카이치 총리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요.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중국이 경제 보복에 피해를 입어도 다카이치 총리가 물러서지 않는 건 바로 높은 지지율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요. 일본 젊은 층은 왜 다카이치에게 열광할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구구라서도 아니고 전쟁광이라서도 아닙니다. 세 가지가 겹칩니다. 먼저 강한 리더에 대한 갈증. 요즘 일본 청년들 솔직히 말하면 월급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미래 안 보입니다. 이때 중국 눈치 보지 않겠다. 일본은 스스로 지킨다. 이 말은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정서적인 보상입니다. 삶이 어두울 때 지도자가 나서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청년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가가 나서서 나를 지켜준다는 심리적 보상도 따르며 일본 전체가 결집하게 되는 효과로도 이어집니다. 두 번째, 감세 카드입니다. 다카이치가 던진 카드 중 하나가 소비세 인하 혹은 중단입니다.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지금 숨통을 트여준다는 메시지로 꽂힙니다. 중요한 건 젊은 층의 삶이 팍팍하다는 현실에서 감세 메시지는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첫 여성 총리의 상징성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 상징성은 큽니다.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기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일본 내 여론조사와 청소년 인식조사에서도 첫 여성 총리라는 상징이 새로운 기대로 작동하는 지점이 확인되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기대, 희망 응답이 의미있게 나타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대만에 목숨을 거느냐? 이건 단순히 중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일본 입장에선 대만 전쟁은 외교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숨을 쉴 수 있느냐 못 쉬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만 해협이 막히면 일본은 원유도 못 들어오고 수출도 멈추고 경제가 몇 달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다,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로 눌러보려 했죠. 하지만 일본은 이미 한번 당해봤습니다. 센카쿠테 히토류 끊겼던 그 기업. 그래서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탈중국 공급망을 만들고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과 중국의 충돌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위험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대만에서 불이 붙는 순간 일본은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그 전쟁의 반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우리도 그 해협 위에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